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쇼핑몰도 공격하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목표에 대한 야심을 줄이고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은 강한 대응, 약한 대응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고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에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압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이시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치인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이 한때 이스라엘 국민들처럼 유랑민이 됐다면서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더 강한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를 의식해 국회 연설은 피했고 한국도 여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데이빗 베컴이 팔로워가 7,100만 명인 자신의 소셜미디어 어카운트를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 의사가 쓰도록 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자 케탄지 브라운 잭슨의 인준 청문회가 오늘 아침 시작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몇 명이 인준할지가 관심이고 인준받으면 연방 대법관의 여성 비율도 역사상 최고가 됩니다. 미국인 과반수 이상이 이번 인준을 지지합니다. 질병통제국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모더나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 대단한 효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사망이나 호흡기에 의존할 가능성을 94%까지 낮춰준다는 데이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제왕적 이미지를 던지고 국민과 소통한다는 공약에 따라 용산에 집무실을 설치한다고 밝히자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물론 찬반 이슈 격렬합니다. 60억 달러 예산을 집행했던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재무장관이 지금 미국에서 우버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반인들도 이제 전부 날마다 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전쟁 소설을 보는 것처럼 오늘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모든 국가가 전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 가운데 두 가지가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연방 상원에서 시작된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일에 출발해서 이제 목요일에 나토 지도자들을 만나고 당연히 이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폴란드를 방문을 합니다. 폴란드를 방문을 하는데 벨기에도 당연히 G7 정상회의 있어서 방문을 하고요. 폴란드에 금요일에 가는군요. 와소에 가는데 이 폴란드는 1999년도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은 없다. 왜냐하면 나토가 보호해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국경이 있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폴란드도 흔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200만 명 이상 폴란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폴란드까지는 가지만 우크라이나 국경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까지 이 위험한 때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것과는 다른 거죠. 거리 두기를 하는 겁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역시 동시에 푸틴의 심정을 기분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그것이죠. 그 국경까지 갔는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양당 상원 의원들도 독일과 그 폴란드 주말에 갔습니다. 체코, 슬로베니아에 전부 갔고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 또 독일, 이태리, 영국 총리와 전부 그 나라 지도자들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우울한 드라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우울한 딜레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냉전의 딜레마라고 하면서요. 핵무기를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3차 대전에 안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숨지니까 비행 금지 구역 같은 것들 설정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돼서 부딪힐 때는 러시아와 3차 대전을 해야지 되고 서방 세계의 고민을 가장 우울한 핵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하면 약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해서 약하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방어되지 못하고 강하게 되면 제3 전쟁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그래서 핵이 있는 러시아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느냐를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신경을 썼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라든가 아이젠하워라든가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전부 이 같은 문제를 고민을 했었고 부분적으로 핵을 쓰기도 했었고 지난 주말에 역시 푸틴도 극초음속 5배에서 10배 소리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그 같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의 어떠한 항공기 같은 것을 수리하는 시설에 대고 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요. 균형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딜레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티미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국의 티미드하는 그 단어. 사실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티미하다. 미국이 팔짱만 끼고 바라만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 대사였던 마이클 맥볼즈는 러시아 비행기와 라켓을 추적을 하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대포도 추격해서 격추하고 대포도 파괴하는 무기까지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그게 푸틴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나간다는 거죠. 푸틴은 이미 미국과 유럽이 너무 나갔다. 나토 국가의 무기와 대규모 군대도 지원하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세계가 다시 전쟁으로 빠져들어가야지 되니까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핵전쟁 가능성이 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가능한 영역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큰 핵전쟁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고 나면 그 다음 서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내용이요. 그래서 미국이 방어용만 보내는 겁니다.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킬 그럴 정도의 무기는 보내지 않는 거죠. 러시아와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서구가 푸틴이 러시아에서 더 이상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서방 세계가 원하고 있는 것이 이번 전쟁 이후에 이것이라는 것을 푸틴도 압니다. 그 전에는 앙겔라 머르켈도 독일의 정치 사정도 있었지만 푸틴과 잘 지내보려고 구소련이 무너진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이제 러시아도 민주주의 쪽으로 오고 푸틴도 과거의 KGB였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판단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이 실제로 다른 나라 국가에서 정권 교체에 개입을 했었고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래서 군사적으로 실제로 러시아까지 들어와서 푸틴의 입장에서는 나를 정권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 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푸틴은 그걸 완전히 믿지 않고 그러니까 서방 세계는 방어용 무기밖에 보낼 수 없는 거고 어깨에 이렇게 그 한 사람이 어깨에 이렇게 매달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미사일 어깨 발사 미사일 이 정도까지밖에 보낼 수 없는 겁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절대 안 돼. 노노노노 절대 안 돼. 하고 있는 거고 하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미국이 아니라 미국은 그래서 이제 미국 그 29도 폴란드에서 보낸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이거는 우리에 대한 전쟁 선포다 하니까 못 보내고 있는 거고 터키가 S-400 대공 미사일을 보낸다면 이건 이제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건데 터키가 보낸다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또 러시아제예요. 러시아에서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게임하듯이 전쟁 이론이 게임 이론이 됐습니다. 푸틴도 게임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서방 세계가 내가 정말 화났어 이렇게 믿게 하나. 그래서 더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믿게 하는 화나게 하는 화났다고 믿게 하는 뭐 미쳤다고 믿게 하는 이런 그 전략을 쓰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급기야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도록 하는 게 푸틴의 심정일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불러서 딱 그 비난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우리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라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뭐 이런 그 어떤 무슨 이러다가는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 하는 거의 최후 통첩을 보냈고 미국의 국무장관은 그에 비해서 나도 심정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전쟁 범죄자야. 푸틴 여기에 동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미국 내에서 국제 재판소에서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딜레마인데 현재의 전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교착 상태 그대로입니다. 러시아 군도 많이 다치고 군사 장비도 다치고 물론 우크라이나도 다쳤겠죠. 공격 능력에 이 러시아는 장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착 상태가 평화는 아니잖아요. 교착은 교착이지. 이 교착 상태를 뚫으려면 침략자 입장에서는 더 공격을 해야지 되니까 민간인들을 공격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손들도록 만들게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수도 키이브의 쇼핑몰을 공격을 했습니다. 적어도 8명이 사망했고 주변에 보니까 쇼핑몰이 제가 그 다 무너진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뭐 8층짜리 정도 되고 지하부터 지상까지 뭐 또 파킹 스페이스가 몇 층 되던데 주변의 아파트먼트도 뭐 6개나 파손됐고 유리창 못 열고요. 지금 코비드 때문이 아니라 마스크 쓰지 않고는 수술용 밖에 다닐 수가 없다고 하고 러시아 군인이 시를 점령하고 아파트먼트 입구에 유리창을 깨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지금 비디오로 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군이 총으로 아파트먼트에 그 무슨 그 카메라 같은 게 CCTV 같은 게 있으니까 막 깨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 있는데 키브 인근의 포크로비스키라는 곳이랍니다. 마리우폴의 이 주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가 딱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7시죠. 7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녁이에요. 그때까지 시한을 주면서 항복해라. 마리우폴이 지금 몇 주일 동안 러시아 점령군에 의해서 아주 그 힘들고 있는데 그런데 뭐 극장도 공격당하고 미술 그 학교는 일주일 사이에 2번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미술학교에도 한 500명 정도가 대피해 있었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주일을 점령하면서 시한을 딱 주고 여기까지 항복을 해라. 우크라이나 군대요. 그러면 뭐 우리가 갇혀있는 사람들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데 노노노. 우리 사전에 항복이라는 것은 없다 해서 그 뭐 인구가 몇십만 명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포탄에 맞아서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사망자가 아니면은 차곡차곡 뭐 2,300명 이상이 숨져서 시신 위에 또 시신이 또 시신 이렇게 그런 그 비극의 상태인데도 지금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 명은 러시아로 그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항이 완강하자 러시아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일부 전문가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는 며칠 안에 점령하고 빨리 꼭두각시 정부를 그 수도에 세우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러시아도 알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협상을 해야지 되는 건데 협상하는 경우는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가 있고 이쪽 서남 쪽으로 그리고 동쪽에 돈바스 지역이 있죠. 그러면 이 돈바스 지역과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에서 원하는 것은 여기를 이제 다 자치로 완전하게 하고 우크라이나가 아닌 그렇게 하면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가 양쪽을 합치면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이쪽 흑해 쪽에 접하고 있으니까 육로로 돈바스에서 크림반도까지 육로로 연결하는 이것까지 확보를 하면은 하고 되면은 뭐 협상을 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되려면 이 마리우폴이라는 열심히 러시아군이 지금 치고 있는 여기서 항복을 받아내고 여기를 완전 그 점령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출구 작전을 러시아도 마련할지도 모른다 하는데 그 다음의 것은 아무도 모른다예요.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1,000만 명이 350만 명이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갔고 나머지 합쳐서 1,000만 명이 유랑민이 됐습니다. 그 내부에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해서 그러면 인구의 4분의 1이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전쟁이 일어나서 집을 잃어버리고 집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다른 곳으로 몸을 그야말로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뿌리를 뽑는 거죠. 나무로 치면은 나무가 많이 있는데 뿌리를 거의 그 4분의 1을 뽑은 그런 그 형태입니다. 이 젤렌스키 그 대통령의 세계에 대한 캠페인은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이스라엘 정치인들에게 연설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러시아와도 관계를 맺고 있고 우크라이나와도 관계를 맺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주이시가 살고 있고 러시아에도 주이시가 살고 있고 이런 아주 그 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서 핑계대기는 지금 뭐 휴회 기간이고 뭐 국회를 수리 중이고 아니 수리하는 것과 줌으로 연결을 해서 연설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러시아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게 그 결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연설을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마구 소셜미디어에서 비난이 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정치인들이 뭐 줌 같은 것으로 연결을 해서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뭐 100명 훨씬 이상이 120명 가운데서 110명이 그 장면을 시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정치인이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계산하느라고 너무 바쁘시군요. 이스라엘 측에 대해서 계산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중재를 할 수 있지만 중간적인 입장에서 선과 악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조금 더 분명히 해 주십시오. 택하십시오. 왜 우리가 러시아 무기를 받지 못합니까? 러시아 무기도 대단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러시아에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중재는 한다고 하면서. 왜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체들이 이스라엘 사업체들은 그 고리를 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을 홀로코스트에 그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푸틴이 나에게 나치 정부라고 하지만 나는 유대인이고 푸틴이 나치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게임 플랜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왜 이스라엘은 적극적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미사일 시스템, 그 이스라엘이 개발한 이동식 그 방공 시스템이죠. 해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외무장관이 나중에 얘기를 듣고 충분히 젤렌스키 대통령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그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돕겠습니다 했고 이스라엘 총리실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유랑민이었던 그 유대인이 국가를 갖게 되고 또 다른 형태로 러시아와 관계를 맺은 뒤에 이런 유랑민 국민의 4분의 1이 유랑민이 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젤렌스키 대통령 그 연설 아마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에 그 요청을 해놨겠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나라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일단 현재로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적절치 않다라는 그 평을 냈는데 한국도 이스라엘과 이제 비슷한 그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 러시아의 현대 공장 같은 것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심할 것 같고 그리고 중국과의 그 무역의 다변도에서 러시아를 생각하고 있고 북방 정책 또 한국은 북한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미래를 봐야지 되는데 그래서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나면 또 이쪽에서 답례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부담 이런 두 가지 때문에 한국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지금으로서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잠시 뒤에 순전한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1월 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한 역사상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프닝 하고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후보를 포함해서 뭐 여러 그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내일은 이제 법사위원들이 24명인데 공화당 민주당이 그 반반이에요. 법사위원회는. 그래서 이제 한 의원들이 30분씩 질의를 하고 또 후보는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전체적으로 뭘 하고 투표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인준을 받는다면은 뭐 역사상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여성 아닌 남성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있었습니다. 2명이나 지금 한 사람 있고 토마스 클리어런스. 그래서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미국 연방 대법관이 9명 가운데서 처음으로 4명이나 여성이 됩니다. 에미 코니 베렛 그리고 이제 케탄지 브라운 잭슨 말씀 안 드렸죠. 에미 코니 베렛이 40대고 케탄지 그 브라운 잭슨이 지금 51살이기 때문에 에미 코니 베렛 대법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그 두 사람은 에미 코니 베렛은 보수고 진보인 소니아 소토마요르하고 그 엘리아 케이건 이 두 사람 해서 4사람이 여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에 추가 질문하네요. 내일과 모레 30분씩 질문하고 나서 처음으로 연방 대법관 가운데서 관선 그 변호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관선 변호사 경력을 갖고 연방 대법관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 사이에 오늘 청문회 치러지기 전에 미리 중요한 인물들을 그 후보가 찾아가죠. 찾아가서 대화하고 하는데 뭐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는 이 사람에게 투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50명이 전부 찬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는 되기는 되는데 공화당이 몇 명이라도 찬성을 해주는가, 그 대통령이 지명을 한 이 인준에 대해서 그게 지금 그 문제고요. 아마 몇 명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그 조시 하울리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뭐 투표 이거 뭐 가짜다 하면서 의사당 밖에서 폭도들이 시위를 하고 할 때, 쳐들어오고 할 때 막 폭도들한테 격려한다고 손도 흔들고, 그리고 그 샷을 자신의 머그샷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기금, 정치적인 기금으로 하고 있고 하는데, 조시 하울리가 그 사이에 계속 이 지명자가 무슨 그 성범죄자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독립적인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 기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 케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조시 하울리 같은 사람은 또 아주 그 극단적인 것으로 해서 살아남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치계에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누구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처럼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 그리고 강하게 자신의 기반만을 향해서 가는 사람임.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별로 그냥 무시하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법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그 청문회에서 그러한 것을, 사실이 아닌 것을 들고 나오는가, 이것도 조금 그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4월 8일에 그러니까 이스터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여론은 반 이상이 지지를 합니다. 이 여론은 그 읽어야지 되는 포커스가 여성, 흑인 이런 점이죠. 미국이 종신제인 연방대법관에 이제는 여성이면서 흑인을 뽑을 때가,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꼭 뭐든지 무슨 인종이다 이것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 정도에 가는 사람들은 물론 인간적인 허약함이 있지만 전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후보에 올라오게 되죠. 그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는 인종이라든가 여성도 조금 고려를 해야지 된다면 해야지 되는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데서 이 여론은 중요합니다. 먼머스 유니버시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많이 하는 그 대학이죠. 55%가 케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의 지명을 그가 돼야지 된다 하고 지지했습니다. 대단히 자격이 있죠. 33%, 될 자격이 있습니다. 14%, 합쳐서 55%, 안 된다 21%, 모른다 9%, 그리고 41%가 연방 대법원에 이제 인종이라든가 소수 인종, 뭐 그 여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지 된다. 정말 중요하다. 미국 전체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답한 사람이 41%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는 73%가 아이 돼야지 되지 하고, 또 그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후보를 낸 것을 결정을 또 지지를 했고,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82%가 케탄지 그 브라운 잭슨 이 후보가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화당은 29%만이, 42%는 안 된다.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연방 대법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클리어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주말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도 입원해 있는데 곧 퇴원할 것이라고 하고, 감염됐다고 하는데 이 감염이 코비드-19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감염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독감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고 워싱턴에 있는 병원에 이제 며칠 전에 주말에 입원을 해서 무슨 뭐 항생제 그 주사를 맞은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항생 주사를 맞았고 곧 퇴원할 예정인데,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뭐 서류로 점검하는 일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73세나 됐고,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는 가장 오래 대법관으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클리어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 지난주에는 사실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 와이프가 백인이잖아요. 이 클리어런스 토마스는 흑인이고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런데 와이프가 그 백인이고 그
와이프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주말에 이제 공중위생국장도 여러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 미국에도 BA2 위험성이 있다. 새로운 케이스의 23%가 BA2다. 오미크론 BA2입니다. 오미크론 BA1보다 확산율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아주 완전히 공포에 떨 그럴 분위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질병통제국도 마찬가지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모더나가 백신으로서 대단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뭐 없다 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그 샘플로 하고 한 결과 질병통제국이 결정 내리기를 부스터샷까지는 아니고 완전한 접종을 그 모더나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으로 받으신 분은 79%가 죽음에 이르거나 뭐 호흡기에 의존해야지 되는 그게 이제 거의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막고 여기에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이라면 94% 사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호흡기에 의존해야지 되는 그 정도로 가지 않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개인적인 그런 건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병원 시스템이 어떤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 오미크론 BA2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좀 전에 질병통제국에서 발표한 그것은 3월 11일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아무튼 18개 주 21개 병원의 코비드 19 사례를 쭉 조사를 했더니 원래 중간에 막 계속 뭐 별로 효력이 없대 오미크론에 이렇게 했던 것과는 달리 이러한 것이 나왔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프가니스탄 전 그 재무장관인데 보통 잠시 뒤에는 돈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 얘기는 여러 가지를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순서를 지금 3개 아이템을 전해드릴 텐데 1, 2, 3 여기에 지금 메모해 놓은 순서로 하는가 아니면 2, 3, 1으로 하는가를 잠시 고민하다가 2, 3, 1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연관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데이빗 베컴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소셜미디어에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7,100만 명이 있는데 하루 어카운트를 우크라이나 의사에게 넘겼습니다. 그 하리브에 있는 조금 키브에서 조금 동쪽이고 다른 이 돈바스보다는 조금 위쪽인 북쪽인 그곳에 처음에부터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던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넘겼는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떤 일, 어메이징한 일, 사람들이 의료진들이 어떻게 그 산모와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그 데이빗 베컴이 그 유니세프의 그 홍보 대사죠. 그래서 이제 유니세프 우크라이나에 기부할 수 있는 사이트도 링크를 하고 했는데 이 병원장이 얘기하기를 첫날이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폭탄이 터지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지 되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7일 24시간. 이분은 소아과 맞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 대기를 해야지 되고 또 산모들에게 감정적인 지원도 해야지 되고 해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그 산모 아기들을 전부 지하로 피신시켰었는데 비디오로 그런 걸 다 그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날은 호흡기 곤란 증세로 태어난 이 아기를 어떻게 했는가. 지금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 가족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러시아 폭격으로 해서 지금 그 이런 것 그 병원의 그 스태프들은 우리 너무 위험하지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오스카 이번 주 일요일이죠. 시상식 사회를 공동으로 여러 명이 보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여자예요. 에이미 슈머가
본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스카에 딱 연결해서 연설하기를 바랬는데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듀서가 다 하는 일들이 있고 많은 곳에서 하는데 그냥 오스카 나잇은 뻔하고 재밌고 웃고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지금 안 했다고 하고요. 이제 원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마지막 재무장관이기도 하고 전 재무장관이기도 하는 이제 40살인 젊습니다. 칼리드 파엔다라는 분이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우버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에게 정권이 넘어가기 일주일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도망친 뭐 돈 가지고 도망쳤다고 하잖아요. 도망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서 막 아프가니스탄 그 대통령이 그렇게 빨리 탈리반이 수도를 카불을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예민했고 했기 때문에 재무부 일 작은 일에 관해서 막 화내고 야 이러다가 나를 그냥 가짜로 기소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겁이 나서 원래부터 2016년부터 버지니아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버지니아로 왔는데 오고 나서 카불이 넘어갔는데 이분이 지금 우버 기사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60억 달러 재정을 관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불만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조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미안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가뭄, 전염병, 탈리반의 재집권, 뭐 국제 제재 등등 나는 그래도 여기서 와이프와 내 아이들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우버 기사를 해서 얼만큼 저축했던 돈은 다 쓰고 이제 우버 기사를 하는 겁니다. 다음 이틀 동안 50분의 손님을 더 태우면 우버에서 95달러 보너스를 받는데요. 그 희망을 막 계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 11살 때부터 그때는 이분이 40살이니까 구소련 정부에 가까이 갔었던 친소련 정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컸고 파키스탄으로 도망쳤대요. 부모님들과 함께. 10년 뒤에 미국이 탈리반을 무너지고 나서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와서 사립대학을 다녔죠. 그 뒤에 재무부에서 뭐 차관 일도 하고 일리노이주에서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기도 했고요. 해서 결국은 2018년도에 재무장관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이곳으로 오기 전에 그 부모님이 코비드-19에 걸려서 어머님은 돌아가셨다던가 결국은 그렇대요. 호흡기가 없어서. 그랬고 지금 너무 가끔씩 감사하다 생각할 때마다 75세의 아프가니스탄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조금만 부지런했다면 아버지에게 미국에 올 수 있는 비자를 1시간만 시간을 썼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개인적인 것보다는 너무 뭐 아프가니스탄 개혁 이런 거에 신경 쓰느라고 75세의 아버지는 일이 터지고 나서는 카불 공항에 가서 그 정말 아귀다툼 속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에는 너무 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하고요. 이 우버 기사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나면은 또 조지타운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가, 부패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를 가르친답니다. 한 학기에 2,000달러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미래에 거기서 공부를 한 학생 가운데서 미국 국무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본인이 이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리고 싶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는 지금도 운전을 하면서 중간중간 밤하늘을 보면서 어디 다리를 건너면서 사람들이 뭐 파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 연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라디오도 듣고 이럴 때마다 본인이 이제 조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은 왜 그렇게 탈리반에 빨리 넘겼나?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탈리반과 협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지만 왜 넘겼을까? 수십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구소련 정부의 치하에서 민주주의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빨리 포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빨리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인이 과연 인권에 관심이 있기는 있어? 가식 같아. 이런 생각도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굉장히 긴 길이의 르포식의 인터뷰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버지니아주 그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갈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나의 나라가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탈레반의 나라고 그래서 항상 공허하다는 거죠.
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왜 그렇게 개혁의 의지가 없이 부패하기만 했었을까?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아무튼 지난 6시간 동안 르포 형식의 보도였으니까요. 150달러를 벌었는데 그 정도면은 그냥 쏘쏘한 밤이었다. 평범한 밤. 그렇게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우버 기사를 시작했을 때는 아내도 막 내 남편이 제대로 돌아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홀에 불만 켜놓고 이제 뭐 잠자고 있겠죠. 식구들도 그런 얘기하면서 나의 아이들이 일단 그 나라가 지금은 없는 것이니까 탈리반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자랄 때 아프가니스탄 음악도 많이 듣고 문화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버릇없이 미국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기는요. 미국에도 규율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미 센터드 된 아이들이 있죠. 버릇없게 자라기를 바라지 않고 또 너무 물질주의에 길들여지지 않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그 자라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전 아프가니스탄 재무장관이 미국에서 우버 기사를 하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 이 얘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게 그 스스로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아프가니스탄이 그걸 못한 거고 그런데 기회는 줬지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의지까지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의지까지 줄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금방 국민들은 탈레반에 억압당하거나 말거나 본인은 몰래 도망쳤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것은 지도자와 국민이 도망치지 않고 물론 나가야 되는 사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갔지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도자와 국민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그 미래를 뭐 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다시 이 기사 보면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 이슈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보도하고 있는 것 또 주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 놓치셨을까봐 전해드립니다. 오늘 뭐 AP통신 등이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그 당선자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이 광화문은 여러 가지로 그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나서 용산 기지로 그 들어간다 하는 것을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조감도도 보여주고 조감도에 무슨 표시는 없는데 여기가 어디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기자 질문도 한 뭐 10가지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라는 곳이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 그 총독부 자리였고 이승만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그 경무대였고 윤보선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 청와대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여러 가지로 또 너무 정말 구중궁궐이고 거기에 또 궁녀들도 많이 묻혀 있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광화문에 나오면 사업체에도 다 피해를 줘야지 되고 안전 문제 등등 해서 용산으로 옮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랬는데 관전도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은 그쪽에 짓고 거기에 이미 미군으로부터 6월 달에 돌려받을 땅도 있고 앞으로 돌려받을 땅도 있으니까 공원을 지어서 시민들이 그 공원에서 대통령과 직접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대통령이 저기서 근무하는구나 하면서 뭐 소통한다는 그런 것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에서 나오겠다 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그 개방한다 했더니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도 보도를 합니다. 불통이라고 하고 광화문이라고 하더니 이것은 그게 공약이 틀린 게 아니냐. 예산도 이 그 인수인과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에 뭐 많게는 차이가 4배 정도나 나고요. 또 합참과 국방부를 떼어놓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국방부와 대통령이 중요한데 북한이 적인데 그 같은 곳에 있으면 어떡하는가. 그리고 맘대로 하느냐. 용산 그 시민들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이런 것이고 그래서 합참의장 11명도 이 윤석열 그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도 이건 아니다 하고 인수위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들도 다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광화문은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비용은 뭐 최소 $500에서 $1조 뭐 이렇게 서로 양쪽의 주장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그 당선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청와대에 들어갔다 하던가 청와대의 부분을 수리하던가 하지 했더니 윤석열 당선자는 원래 약속을 했었던 것이고 제왕적 대통령 국민과의 소통을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이 용산에서 집무실을 마련하면 1층에 기자실을 만들어서 기자들과 자주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한번 청와대로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 차기 대통령도 영원히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광화문으로 가면 재앙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될 때 한 나라에는 항상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당선인은 당선인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니면 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국방부를 마음대로 여기로 옮겨라 저기로 옮겨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번에 가까운 거리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당선자는 이런 것을 먼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 뭐 그 양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압박도 하고 그러기를 바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허니문 기간이 없이 시작하는 윤석열 그 차기 그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앞서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일제의 잔재가 없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총독부였지만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로비전 그 송 콘테스트에서 뭐 아바도 나왔고 또 셀린 디온도 나왔고 뭐 많은 가수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헤이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버전의 유로 콘테스트 같은 것을 오늘 밤에 하거든요. 저는 궁금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